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시작부터 중국발 악재로 우리 시장이 휘청했습니다. 가슴 쓸어내리신 분 참 많으시죠?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경제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16년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 첫 시간에는요, 저성장 시대에 놓인 우리 경제 과연 어떤 해법으로 대응해가야 할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기 전에 기관과 전문가들이 진단한 2016년 우리 경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나리 캐스터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을 치다 빅날입니다. 201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에서 2%대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2.8%대, 한국경제연구원과 국가미래연구원은 각각 2.6%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연이어 낮은 성장 예상치가 나오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이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이 같은 비관론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IB들의 전망 역시 밝지만은 않은데요. JP모건과 크레디트 스위스 등은 해외 수요와 수출 경기 회복, 내수 주도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3에서 3.2%에 그쳤고요. 모건 스탠리와 HSBC 등 6곳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중 노무라 등 4곳은 2.5% 이하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았는데요.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대변되는 G2 리스크와 국제유가 폭락세 등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내외 악재 속에서 수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우리 경제. 과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해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빅나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 올립니다. 먼저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윤차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각 기관의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살펴봤는데 부정적인 진단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원장님 오늘 직접 나오셨습니다만 한국경제연구원 성장률 전망이 가장 또 박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우리 경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작년을 2.5%로 보는데 금년은 약 2.6%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예.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가 별로 녹록지가 않고 또 우리의 제일 큰 수출 대상국인 중국 경제가 지금 안 좋고 그렇죠. 또 우리 경쟁 상대인 일본에서는 연절을 계속하고 있고 예. 또 우리 수출 대상인 그 산유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브라질 이런 데서는 원자재 생산국들이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작년에 마이너스 9.7%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거보다는 워낙 낮았기 때문에 조금 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10대 주력 수출 품목이 예. 2004년 이후 그 비중이 10%포인트 올랐는데 예. 세계 교역량 중에서는 마이너스 0.9%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사는 걸 우리가 계속 잡고 있고 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걸 중국이 그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전망이 밝지가 않다. 예. 그러면 이제 소비라도 늘어야 되는데 소비도 지금 민간의 그 가계부채 빚이 워낙 많고 예. 또 고령화가 되니까 미래에 대비를 하다가 보니까 지난 10년간 평균 소비 성향이 약 6%포인트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작년에 연말에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도 머지않아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더욱더 소비가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기업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지나치게 규제가 많고 예. 또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노동시장
경직적인 노사 문제가 있고 또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민주노총 한노총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융복합 산업이나 이런 새로운 센서 IoT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부 규제에 묶여 있고 그럼 좋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옛날 97년 외환 위기하고는 다르지만은 예. 서서히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 그때하고 비슷해서 다른 점은 우리가 외환 보유고라든지 단기 외채 비중이 줄어들어서 예. 외환 쪽에서는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하고 유사한 거는 그때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막 떨어졌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예. 지금 딱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10년 전에 우리 200대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15%였는데 예. 작년에 0.5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지금 줄어들고 성장을 못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예. 예. 그리고 우리는 대기업이나 이런 거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대기업이 없어졌어요. 작년에 발표한 블룸버그사에서 발표한 세계 시가총액 500대 기업을 했는데 예. 10년 전에 8개인데 작년에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대기업을 못 켜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삼성전자 크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애플 시가총액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예. 현대자동차는 토요타의 15%밖에 안 되는데도 대기업이라고 규제하고 또 노동개혁 안 되고 있고 갖가지 규제하고 있으니까 기업 투자가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는 97년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두 번째 유사한 거는 97년 외환 위기 때도 이 96년 12월 달에 노동법이 통과가 됐는데 예. 97년 1월 달에 총파업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다 무효를 했고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최근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97년처럼 일시에 충격이 오는 외환 위기는 가능성이 낮지만은 서서히 꺼져 들어가는 위기는 이미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 암울한데. 예. 수출 시장 대외 여건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출 경쟁력도 이전만 못한 것 같고. 예. 그래서 내수 시장에 눈을 돌려보자니 아까 말씀대로 또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 시장도 크게 기대에 걸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이제 금리 인상 얘기를 했거든요. 예,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고 예.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 올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 폭이라든가 속도는 상당히 만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또 그 손성원 박사님인가요? 그 인상한 거는 실수였다고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시기나 폭을 조절하겠지만 예.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 연말까지 한 1% 정도까지 가자라는 정도. 연말까지 이렇게 연말까지 1%. 그러면 0.5에서 1까지 이제 0.5 됐고 1까지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0.5 내지 0.75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예. 별로 그렇게 굉장히 빠른 건 아니죠. 그리고 그것조차도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옐렌 의장이 지난번 이제 그 올리기 직전 그 FOMC 때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중국을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페드가 보면은 자기들이 세계 중앙은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달러를 전 세계가 다 쓰기 때문에. 근데도 일부러라도 그 말을 할 때는 그 우리는 세계 중앙은행이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아주 얄밉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버릇이 됐던 그 조직이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적에 가깝게 이렇게 다른 나라 상황을 보니 중국 상황을 보니까 좀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제 역시 그런 것도 가시화되는구나. 조금 더 이제 인정을 해주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만일 그런 식의 이제 사고를 하게 된다면 지금 전체 경제가 나빠지고 중국은 지금 굉장히 아주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의 어떤 폭이나 속도 이거 크게 빨라질 것 같지도 않고 올라갈 가능성은 적은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돈은 또 쉬는 곳에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사우디 같은 데는 또 유가 하락까지 합쳐져 가지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또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이 멀쩡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자본의 이동 그리고 그거하고 연결해서 유가 하락이 가져오는 자금의 흐름의 변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오일머니 즉 3불이 12불 돼서 오일 쇼크가 와서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돈이 중동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예. 예, 그 돈을 가지고 건설 이제 발주를 하니까 우리나라 건설업이 막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가격이 오를 때 처음에는 그게 나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중동으로 가더니 우리한테 오더라 이거죠.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역오일 쇼크 아닙니까?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던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부족하니까 막 자산 팔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적게 들어오는 돈으로 남의 물건을 적게 사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 수출은 줄어드는 거죠. 거꾸로. 중동의 건설 프로젝트도 다 캔슬되고.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역오일 쇼크 문제,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가 자금 흐름의 변화를 막 유도를 하고 있어서 예. 이 변화가 우리한테 결코 긍정적이지만 않고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참 금리 인상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돼서 자원 가격 하락이 가져오는 자금 흐름의 변화까지 합쳐놓고 보니까 이게 아주 헷갈립니다. 예. 예, 그래서 사우디가 지난 11월, 12월 계속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았고 11월 달에 한 1조어치를 팔았어요. 혼자서만. 적지 않은 수는.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돈을 빼고 또 제가 지금 공적자원 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예. 우리은행 매각해야 되는데 우리은행 살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이제는 뭐 석유값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제 우리은행 주식도 뭐 별로 이제 살 여력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자금 흐름 변화도 아주 그 민감한 상황이 이번에 1월 3일부터 5월 사이에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전미 경제학회가 있었는데 예. 그 미국 연준의 부의장도 오고 클레버랜드 연준 연방은행 총재도 오고 여러분들 와서 하는 말씀이 지금 윤 교수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제일 첫째는 이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많이 늦어질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따로 이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를 했는데 세계적인 그 국제 금융계 국제 경제학 교수들 예. 아이켄 그린 교수하고 아이젠만하고 윌렛 교수를 만났는데 지금 예. 우리 윤 교수님하고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금리 수익률이 높으니까 과거에 높은 금리를 받았던 이 중국이나 이런 데 들어갔던 돈들이 이 평가 절하가 되고 또 금리도 낮아지고 하는데 미국은 높으니까 돈이 전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원유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브라질 같은 데 헤아라도 뭐 엄청나게 나빠졌고 남아공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돈이 전부 완전히 역으로 자본 유출이 일어나게 예.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들 얘기가 한국도 예외가 아닐 거다. 한국은 과거에 비해서 외환 보유고가 지금 뭐 3,600억 달러가 되고 또 단기 외채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낮고 또 단기 채무 대비 외환 보유액 비율이 옛날에 34%인데 예. 97년에 지금은 304%이기 때문에 외환 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 주장도 일시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3,600억 달러지만은 이 BIS 그러니까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멘트라고 그 국제결제은행 예. 스위스 바젤에 의해서 제시하는 그 최소한의 외환 보유고 비중은 첫째 연간 수입액의 4분의 1, 예.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단기 외채, 그 다음에 우리 들어와 있는 외국인 주식 채권 자금이 3분의 1이 나간다고 계산하고 했을 때가 미니멈이라 그랬는데 4,400억 달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 3,600억 달러고 안심만 하고 있을 수 없고 윤 교수님 말씀대로 예의주시하고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그 아이켄 그린 교수하고 다른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13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당시에 버난키 의장이 그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을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언뜻 이렇게. 근데 그때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그래서 버난키 쇼크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버난키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쇼크를 주니까 좀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버난키 의장이 쇼크를 받으셨어요. 이제 자기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전 세계가 폭락을 해. 원론적 발언이었거든요. 가능성에 대한.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거 전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뺌도 하시고 했지만 이미 주식시장에서 돈이 나가기 시작하고 나서 우리나라 뭐 터키 이런 데서 나가더니
2023년 8월부터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이. 예,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별명이 붙은 게 신흥국 중에 스위스다. 예. 예, 요즘 신흥국이긴 한데 좀 차별화된 신흥국이라서 다른 데하고 좀 상황이 좀 좋으니까 다른 데 나갔던 돈이 뭐 어디 좀 없냐 그러다가 한국은 좀 낫네 그리고서 한국으로 들어와줘서 그나마 우리가 그때 주식시장 유입이 한 5 내지 6조가 들어와가지고 예. 괜찮았던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거꾸로 사우디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힘들어지니까 주식을 파는데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좋은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예. 예, 우리나라가 좀 덜 떨어지고 괜찮으니까 다른 데는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안 팔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또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건 신흥국의 ATM 기기다. 예. 신흥국 중에서 현금 자동 지급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이 금융위기 이후에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약한 게 없었는데 전 세계 은행들이 이 썩은 사과, 부실 채권 그게 어느 정도 있는지 서로 모르니까 전부 현금 보유하려고 돈 빼나가는데 한국이 자본 자유화가 잘 돼 있고 돈이 많으니까 제일 먼저 빼갔기 때문에 우리도 크레딧 크런치 자금 경색 현상이 있어가지고 성장률이 마이너스 됐거든요. 예. 우리는 그런 대로 잘 버티는데 예. 그것 때문에 파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신흥국 중에 ATM 기기냐 예. 아니면 신흥국의 스위스냐 예. 그 두 가지 중에 어떻게 된 거 어떤 쪽으로 갈지를 알 수가 없다는 면에서 참 예의주시할 필요가 지금의 리스크가 그럼요. 어렵습니다. 예. 근데 원장님 저 최근 또 며칠 동안 중국발 리스크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중국이 지난 뭐 몇십 년간 10% 이상을 성장을 했는데 예. 전부 정부 주도 공기업 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과잉을 투자로 하다가 인한 보니까 그걸 성장이었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기업 정리하기도 공기업 정리하기도 어렵고 그것도 금융기관을 우리 외환위기 때처럼 공적 자금 집어넣어가 정리하기도 어렵고 예. 구조조정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7%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6.5, 뭐 6.3%까지도 IMF에서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통계를 못 믿겠다고 미국 교수들이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전기량 가지고 성장률을 저 예, 전기량, 예측하더라고요. 휘발유 소비량 가지고 주장을 예. 할 때는 3%, 4%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중국 통계를 안 믿는데 예. 결론적으로 하면은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의 제일 큰 수출 시장이 중국입니다. 재작년 예. 같은 경우 26%가 중국으로 나갔고 하니까 굉장히 의존도가 높네요. 중국 경제가 안 되면은 우리 물건 수입을 안 하게 되고 예. 또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은 중국이 그동안에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걸 코스트 베네피트 애널리시스 하지 않고 비용 개념 없이 막 과잉 생산을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안 좋으니까 덤핑으로 계속 나오면 우리 물건이 더 안 팔릴 가능성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중국의 이 경제 전략이 옛날에는 가공 수출이었는데 지금은 가공 수출 비중이 확 떨어졌습니다. 우리 중국 수출의 70%가 원자재라서 중국에서 가공해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그 중국 가공 수출이 중요한데 10년 동안 중국의 가공 수출 비중이 거의 한 20-30% 떨어졌어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 다음에 우리하고 똑같은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미국 시장에 있어서 한국하고 중국 제품의 경합도 예. 부딪히는 비율이 0.53에서 0.59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것 자체가 타격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안 되고 또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덤핑 수출을 해서 제3국에서 우리하고 또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경제 전략을 그대로 뺏겼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비슷해요. 예. 근데 저 사람들 일당 독재지요. 인건비 싸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굉장히 안 좋다. 예. 네. 참 만만치 않은데 어휴. 중국 리스크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시진핑 정부가 이제 그 내수 중심, 예. 소비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고서 가만히 보니까 주식이 괜찮은 것 같다. 주식을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1억 명 정도 투자자가. 예. 근데 그분들이 주식 사가지고 오르면은 기분이 좋아지니까 막 소비도 많이 하고 막 이러거든요. 스님까지도 예, 막 주식 투자하시고 막 예.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인구가 예. 그렇게 되면서 아주 좋으니까 뭐 인민일보에서 뭐 주식 사자고 막 얘기도 나오고요. 예. 예. 그래서 은근히 이거를 뒤에서 막 부추기면서 부양을 많이 해놔가지고 좀 많이 올라갔다가 잘하신 대로 8월에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부터 뭐 안 좋은 거죠. 불안함이 계속 감싸고 있고. 예. 그래서 이 주식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 소비자들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분들의 소비를 통해서 내수를 부양하면
시진핑 정부가 원하는 그 내수 소비 중심의 그런 그 경제 전환이 아주 잘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비를 확 줄이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 보유 주식이 막 반토막 나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물건도 이제 안 사는 거죠. 수출도 줄고. 예. 그러니까 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주식 시장의 역자산 효과, 즉 자신의 보유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결국은 소비를 줄이고 내수를 줄여서 우리나라로한테는 아주 안 좋은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요 부분이 예.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뭐 진짜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 내부 요인들도 뭐 크게 긍정적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실업 문제를 포함해서요. 아까 뭐 서두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노동개혁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또 불안 요인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가 가만히 놔두면 일본식 장기 침체 늪에 빠집니다. 그거는 결국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고령화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진행되다가 보니까 문제죠. 예. 사람들이 55세 정도에서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30년 더 살아야 되니까 예. 돈이 생겨도 소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평균 소비 성향이 6%포인트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비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애들 많이 낳아야 인구가 늘어날 텐데 저출산이 또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일본에서 보면 35세에서 54세 이거는 생산 가능 인구보다는 더 축소된 저 예, 핵심 아주 활발한, 연령입니다. 예, 핵심 경제활동 연령이 인구죠. 인구 비중이 1986년부터 감소해서 5년 뒤인 91년부터 네. 일본이 이제 장기 침체에 빠졌는데 우리는 35세에서 54세 핵심 연령 예. 생산 가능 인구보다는 18살부터 65세보다는 훨씬 좁아진 중요한 인구인데 이 사람들 인구가 33.7%가 2010년이고 그 이후에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도 2018년부터 줄어들지 절대 인구는 2035년부터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에 또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장기 잠재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한국이. 예. 왜냐하면은 경제 민주화 같은 걸 해가지고 온갖 규제를 하고 노동시장이 안 되고 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단적으로 대표해 주는 거는 단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도착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890억 달러인데 예. 우리 기업 삼성전자, 현대차 해외 투자한 돈은 2,200억 달러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만 개 이상 일자리가 해외로 나갔어요. 왜 나갔냐?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노사 분규가 많고 정부에서 각종 규제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집니다. 인구 문제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교수님. 예, 뭐 또 비슷한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핵심 기업들이 예. 저 중국한테 추격을 당해버리는 거.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해운, 예. 철강, 그다음에 조선. 예. 그래서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배, 예. 조선은 배고 철강은 철이고 예. 해운은 운수니까 배철수네요. 배철수예요. 배철수. 그래서 배철수 선생님께서 요새 좀 귀가 많이 가려우실 텐데 배철수입니다. 근데 이 세 산업이 예. 좀비 기업,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의 그 비율이 거의 막 10%포인트. 예. 옛날에 한 30 정도였으면 뭐 40까지 막 증가를 했어요. 그냥. 그러니 전체 기업 중에 그 좀비 기업의 비중이 10%포인트 늘어났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옛날에 조선 산업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는 선밖에 루이비통이다 그랬어요. 예. 명품 배들이다. 예. 뭐 그러면서 그냥 그 글로벌 위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엄청난 돈을 굉장히 호황이었죠. 호황이었거든요. 근데 예. 그게 지금 이제 좀비 기업이 돼버리고 있고 해운은 또 수출이 줄고 물동량이 주니까 예. 그 발틱 운임지수라고 저 이 배에다가 벌크선에다가 그 화물을 실어가지고 그 운임을 받는 거를 발표를 하는 지수가 있는데 2007년에 11,800까지 갔었어요. 예. 지금 얼마냐면 470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서비스의 가격이 25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운임이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알 수가 있는 재간이 거죠. 없겠네요. 예, 정말 방법이. 그러니까 결국 운임을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낡은 배들은 다 정박돼 있고 그러면 이제 해운사들은 배를 주문을 안 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조선사들이 죽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해운조선이 맞물리고 철강도 연결이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이 배철수로 대표되는 쪽이 옛날에는 효자 산업이 완전히 지금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지금 중국이 들어온다고 막 그러고 있죠. 그렇죠. 석유화학 정유는 저 유가가 떨어져서 마진이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씩 보다 보면은 이건 이제 뭐 먹고 사냐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이제 딱 하나 남는 게 화장품밖에 없는데 예. 화장품하고 의약품인데 그건 아직은 좀 약해요. 그 예. 숫자는 물론 예. 아모레가 워낙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핵심 산업 아까 권 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들이 중국에서 추격당하고면서 그 마진이 줄고 있는 이게 참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계 기업 그리고 기업의 산업 재편 이것도 뭐 올해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근데 작년 말에 좋은 소식은 하나 있었어요. 한국의 신용평가, 무디스 신용평가가 등급이 상향 조정됐는데 사실 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별로 귀에 쏙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97년 외환위기 때는 국제금융심의관이었고 예. 2001년에는 국제금융국장이었고 예. 그다음에 2003년에는 국제담당 차관보라서 신용등급 그 한 개만 전문으로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국가신용등급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일반 기업의 회사채 팔 때 그 등급을 하듯이 예. 이 나라가 외화로 표시된 빚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느냐 그거를 수치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미래를 보는 게 전혀 아닙니다. 본인들도 그 해당 기관들도 왜 우리가 외환위기 직전에 95년 9월 15일 날 우리를 S&P에서 A 플러스에서 AA 마이너스로 올리고 예. 무디스하고 S&P가 2097년 외환위기 나기 한 서너 달 전까지도 전에요? 계속 좋다고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 집행이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나온 통계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이 객관적인 재정수지 통계, 외환 통계 이것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이지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2년의 미래를 평가하는 건 아니다. 자, 뜨거운 뭐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시황센터 연결해서 오늘 주식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 주십시오. 매일경제TV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급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전일 중국 증시의 거래 중단, 글로벌 시장의 동반 하락, 그리고 이 지속되고 있는 국제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이 남북관계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1900선이 붕괴되며 오늘장 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위안화 절상 소식과 함께 2%대 반등으로 시작을 하자 이 코스피 지수도 빠르게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등락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1900선도 회복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18% 오르며 1907.70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더 큰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무려 2%에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며 668선에서 시초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고요. 현재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53% 하락하며 6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강보합권을 그려내며 232.6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부진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삼성전자는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액은 53조 원, 영업이익은 6조 1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 증가를 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이 5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감소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나면서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오늘 주가는 오히려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은 이미 실적이 선반영이 됐고 오히려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전거래일보다 0.77% 오르며 117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현대차는 8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67%대를 기록을 하면서 2년 연속 70%의 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차는 내수시장 점유율이 이 40%의 선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서 현재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도 물량 출회가 되면서 주가는 13만 원대까지 내려앉게 됐고요. 현재 구간 1.09% 하락하며 13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전거래일보다 0.61% 오르며 4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셀트리온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장중에 7% 넘게 오르며 98,700원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전일 중국 시장이 거래가 중단이 되면서 시장에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에 따라 셀트리온 보합권까지 밀려나며 주가 종료가 됐지만 오늘장 다시금 대상승을 노리면서 현재 구간 3% 넘는 강세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94,900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와 CJ ENM이 2%대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서가 시총 5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거래일보다 0.81% 하락하며 주가 345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시황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새 미래를 연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가치. 자전거 트렌드를 바꾸는 혁신적 브레이크.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강하면서 가벼운 나노카본 브레이크. 대한민국 자전거의 자존심. 나노카본 바이크. 메이드 인 코리아. 위아 위스. 네, 시황센터 확인해 봤고요. 자, 10년 후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구조개혁 아닐까 싶은데요, 교수님. 글쎄요, 이번에 뭐 올해는 아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핵심 산업들에서 부실이 발생하니까 지금 예. 은행이 벌써 이제 나서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지금 차관급 TF까지 만들고 산업구조조정도 하고 기업구조조정도 하고 예. 또 중소기업 중에 또 안 좋아진 데도 조정하고 명단도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C 등급, D 등급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데, 하여간 이런 그 노력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동시에 우리가 참 이 구조개혁을 하면서 뭐 노동이라든가 이런 쪽도 뭐 다 봐야 되겠지만은, 크게 봤을 때 아까 권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조금 우리의 정치권도 그렇고 예. 너무 이렇게 명분과 형평 이런 것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좀 이제 이번에 그 앵거스 디튼이라고 그 노벨상 받으신 분이 좋은 불평등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또 뭐 굉장히 뭐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약간 차이가 날 때 내가 좀 잘해보겠다고 한번 동기부여가 되죠. 열심히 동기부여도 되고, 예. 그다음에 잘하는 사람은 좀 더 가져가고 좀 성과가 좀 나쁜 사람은 좀 덜 가져가고, 그래야 그게 공평한 거지. 뭐 결과에 상관없이 똑같이 가져간다고 그게 공평하고 공정한 게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그 차이가 있어야 오히려 그게 공평하고 공정한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참 뭐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경제 또 우리 정치권 같은 데서 예를 들면은 재벌한테 특혜 준다고
면세점을 5년마다 재심사 받아라. 그 10년마다 갱신하던 거를. 예. 그래서 장기 투자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리니까 무려 한 3천여 명, 2,200명 지금 일자리를 잃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벌 혼내야 된다, 재벌 나쁜 놈이다, 재벌 문제 있다 하면서 그 문제 있는 부분을 시정한다고 나섰을 때 나중에 가서 뚜껑 열어보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몇천 명의 실업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 기업의 투자도 제대로 안 일어나고. 왜냐하면 5년마다 또 새로 또 이제 잃어버린 라이센스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투자해서 뭐 하냐 이거죠. 예. 예, 옛날에는 10년마다 갱신이니까 투자할 만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예. 자신이 생각하는 명분과 이상이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거를 기반으로 좀 더 효율성과 실리를 따지는 그런 접근을 좀 해줘야 될 때가 왔는데 그런 거를 못한 만큼 우리는 이제 자꾸 정체돼가지고 새로운 개혁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이 상태에서 변화를 하나도 못하고 개혁도 못하고 그냥 지지분열하고 있다가 그대로 뭐 누구 말 맞다나 정말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튀어나오질 못하고 그대로 개구리 탕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정말 이 시점이야말로 정치권, 뭐 정부, 모든 민간이 경제 친화적이 돼야 돼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약간의 그 실리, 뭐 약간의 형평, 약간의 명분을 조금 잃더라도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돼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만일 그 분위기를 못 만들면 이제는 정말 앞으로 뭐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요새 굉장히 답답하고 특히 국회에도 너무 답답하고요. 아, 이거 뭐 도대체 저렇게 법을 안 통과지 시켜주고 저 정도의 개혁도 못하게 만들면 그래. 어떻게 정부가 일을 하며 우리 경제가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정말 국회를 경제 친화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요새 정말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나쁜 뜻이 아니고요. 정말 이 시점이야말로 그거를 좀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국의 입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하고 한국의 기술 격차가 금방 따라오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은 저기 앞에 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세계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아마존이 드론이라고 무인 비행기를 만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제프리 이멜트라고 GE 회장은 2000년에 들어와서 $1,000억 회사를 팔고 $1,000억 회사를 새로 사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예. 단순 제조업은 중국한테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인터넷 오브 띵스 IoT하고 센서를 달아가지고 모든 거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GE의 치프 이코노미스트하고 저하고 토론을 1시간 했는데 이 사람 말로는 그 사람들 GE가 제트기 엔진을 만드는데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을 때 어느 부분이 고장나 있는지를 지상에서 알고 비행기 내리자마자 그 부분을 가리키는 그 정도로 효율성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제조업은 전부 소프트웨어나 센서나 대량 클라우드 이런 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죠. 중국하고 또 차별화를 하려면은 우리가 잘하는 의료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서비스 산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만들죠. 예. 그래서 윤 교수님 말씀대로 이 기업들이 빨리 바꿀 수 있는 거는 기업 활력 제고법이라 그래서 예. 일본에서도 벌써 10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구조조정을 하려면 법인세를 내야 되고 뭐 주총을 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걸리고 돈도 너무 걸리고 하니까 빨리 이 다른 나라처럼 업종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기업 활력 제고법인데 예. 그거 몇 년 동안 지금 국회에서 잡혀 있죠. 재벌 특혜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저는 금년에도 작년에 2번 갔다 왔는데요. 싱가포르이 5년 전에 관광객이 1,0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2,500만 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마리나 샌즈베이하고 산토사 이런데 대규모 레저 시설하고 복합적인 휴양 시설하고 호텔하고 쇼핑센터하고 카지노까지 집어넣으니까 중국 관광객, 인도네시아, 베트남 막에서 2,500만 명이에요. 우리 경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싱가포르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우리는 훨씬 더 조건이 좋은데도 지금 관광객 들어온 게 1년에 120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걸 하려면 빨리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서 젊은 사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국회에서 몇 년째 묶어놓고. 네, 두 분 말씀을 드리니까 뭐 그냥 한숨이 나오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규제 개혁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왜곡된 그런 평등주의로 인해서 규제 개혁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그것도 중심에는 아무래도 노동 개혁이 있지 싶은데요. 예. 노동 개혁. 사실 노동개혁도 참 이게 사람과 관련된 거라 이게 뭐 땅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사람 문제만 나오면 우리가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연공급. 그러니까 고성장 시대에 그냥 10% 20%씩 올라갈 때는 그냥 뭐 매년 몇 프로씩만 올려줘도 그게 앞뒤 다 맞는 거죠. 얼마든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저성장기에 그 매출이 줄고 뭐 정체되는데 연공급이 계속 올라가면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실 제가 금융연구원장으로 있을 때도 그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요. 사람은 그대로 있거든요. 더 이상 못 뽑아요. 근데 그 이미 지금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박사님들 급여는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그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니까 자꾸 인건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되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했던 거를 이제 못 하게 되고 그게 참 연공급이라는 게 그렇게 참 저도 제가 제 돈으로 준 건 아니지만 그걸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끼고 이게 연공급이구나. 하는 일은 똑같은데 올라가요. 성과가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는 저성장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가를 잘해서 죄송한데 좀 성과가 조금 안 좋으신 분은 조금 적게 드리고 성과가 좀 좋으신 분은 조금 더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성과급 쪽으로 가서 그 성과에 맞게 드리지 못하면 이제 저성장기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가라앉으면 전부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에서 짐을 좀 내려줘야 배가 안 가라앉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윤 교수님 말씀대로 근로자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노동의 문제라는 거는 근로자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 근로자 1,900만 명 중에 7.4%밖에 안 되는 귀족노조, 한노총, 민노총 그분들이 전부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업 여기 노조들인데 현대차 같으면 연봉이 9천만 원, 1억 원씩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보여서 하기 때문에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투자를 해버리고 다른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뽑고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중소기업, 하청기업을 가격을 깎고 하니까 결국은 7.4%의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귀족 노조 사람들이 나머지 93%를 수탈하는 셈이고 나라 경제 전체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국제 경쟁력 평가하는 기관이 WEF, IMD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다 같은 지적을 합니다. 국가 경쟁력은 WEF 144개국 중에 26위입니다만은 노동시장 문제는 132등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OECD, IMF 다 최근에도 만나봤습니다만 한국 노동시장 개혁 아마 안 하면 안 된다거든요.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제가 한국 GM의 세르지오 호샤 사장하고 암참의 에이미 잭슨하고 외국 기업인들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공개 토론회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GM이 임금이 5년 동안 40% 이상 올라가지고 전 세계 GM 공장이 36군데가 있는데 미국하고 독일하고 같은 수준이래요. 근데 생산성은 미국, 독일의 7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차를 더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일자리가 전부 해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같이 더불어 산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소수의 9천만 원 1억씩 받는 사람이 또 자기 자리도 세습하면서 회사 경영 전략도 관여하면서 국가 정책에도 관여하면서 불법으로 해가지고 시위해서 총파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라가 전체가 망하는 거고 제일 불쌍한 건 청년 실업자고 그 다음에 저 비정규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은 비전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2003년에 독일의 실업자가 500만 명이고 실업률이 11%, 12% 할 때 이 사회주의, 사회민주당, 노동자 지지를 받는 게르하르트 슈레더가 이러다가 독일 망한다고 해서 제안한 것이 비전 2010이고 하르츠 개혁입니다.
폭스바겐의 인사 담당자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 대기업 노조 이런 문제를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지금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나라가 이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도저히 일본처럼 못 나오기 나오죠. 때문에 예. 이 노동개혁 문제 해결 안 하면 나라는 진짜 비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금년에 총선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뭐 1,000만 원씩 주자고 또 누가 뭐 군대 제대하신 뭐 좋은 뜻이죠. 뜻은 좋은데 뭐 여유만 있으면 뭐 근데 그게 좋죠.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많은 그것들이 나오면은 그 나중에 그거 빚내서 그거 주고 나면 그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다 세금으로 갚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자까지 전부.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근거가 부족한 식의 이런 복지라든가 이런 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받는 거는 지금 젊은 세대가 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거 몇 배를 더 갚아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자까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말 젊은 세대를 위한 거냐 그런 식의 그 조치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혹독하게 좀 한번 봐야 되고 지금 세금을 뭐 더 걷으면 되지 그러는데 누가 더 낼 거며 어떻게 더 넣을지에 대한 합의가 도저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걷는 정도 내부에서 잘 이걸 쓸 생각을 해야지 자꾸 더 걷으면 된다는 식으로 나가는 거는 아주 굉장히 좀 저성장기에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움직임이고 특히 그 기업 같은 경우에 법인세 올리자고 하지만 법인세 세율만 올린다고 법인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법인세는 이익이 나야 올라가는 건데 기업이 지금 이렇게 이익을 못 내는데 무슨 법인세수가 거치겠으며 여기서 세율을 조금 더 올리면 오히려 더 도망치는 기업만 생겨서 세수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법인세 수를 올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그걸 그냥 혼동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저거를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좀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거를 좀 따지면서 이런 것도 포퓰리즘이야. 표퓰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포퓰리즘인데 포 대신에 표를 붙여서 표퓰리즘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표를 의식한 아주 이상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좀 명쾌하게 꿰뚫어 보면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가를 좀 이게 허심탄회하게 잘 봐야 될 때가 왔다. 너무 뭐 주겠다 하는데 그냥 그대로 유혹이 된달까 이끌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당장의 인기라든지 표를 생각해가지고 하던면은 그 당시는 되게 인기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런 나라들 돈 없는데도 복지를 막 하고 노동자들이 돈도 없는데 임금 막 올리고 하면 결국은 10년, 20년 된 그 나라 망하는데 그런 예가 최근에 베네수엘라, 옛날에 아르헨틴, 작년, 재작년에 그리스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퓰리즘도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의된 많은 법들이 지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고 그러니까요. 요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ICT가 좀 발전을 더 하면 아예 국회 없애버리고 그렇죠. 행정부에서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지탄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직접 민주주의를 IT도 어느 정도 발전되면 상황별로 그냥 국민의 뜻을 묻고 그렇죠. 그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보면 뭐 이런 국회 보고 있으면 아주 속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없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민주주의 기본 정신은 영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마그나 카르타부터 했는데 민주주의라는 건 대의 정치고 다수결 정치예요. 예. 다수결이 안 돼가지고 만장할지 하는 법이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 포함해서 참 고쳐야 될 것도 선거 계절에 우리 그 경제 주체가 다 유권자들 아닙니까? 유권자들께서 이번에는 좀 국회를 좀 경제 친화적으로 좀 바꾸자 이런 생각도 좀 하시면서 포퓰리즘 이런 거로부터 좀 벗어나셔서 좀 명쾌하게 보는 그 날카로운 시각이야말로 이제 이번 한번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번 총선을 좀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열띤 토론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오늘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저성장 시대를 극복해 가기 위해서 어떤 해법을 좀 가져야 될지 제가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고 문제도 알고 있고 안 하는 게 위기인데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고령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투자하고 외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싱가포르이 우리 경제 규모 4분의 1인데 1년에 얼마나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냐면 65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0억 달러 제대로 예.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규제 개혁을 하고 노동 개혁을 하고 해서 기업이 사업을 하기 좋게 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게 우리 사는 제일 지름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좀 정리해 예, 주시죠. 그 날씨가 나빠지고 추워지면 이제 옷을 껴입는데 이게 기상이 악화되는 거면 예. 예, 뭐 잠깐 또 두꺼운 옷 입었다 또 얇은 옷을 갈아입는 거지만 빙하기가 오는 거라면 이제 조금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노동개혁 같은 것은 바로 그 빙하기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이고 예. 집을 좀 두껍게 만들고 옷도 두껍게 입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얇은 옷 입고 뛴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과거에 고성장기에 맞던 제도를 이제 중성장기, 저성장기에 맞게 또 고치는 작업. 예. 이거를 빨리 해야만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한국경제 해법. 오늘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윤차영 교수 두 분 모시고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네. 자,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되풀이됐던 구조개혁, 체질 개선, 그리고 규제 철폐, 이런 해법들이 이제 말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좀 실천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6년엔 그 길을 꼭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